자, 오늘 이거 빅데이터 문학 좀 더 볼 건데, 그 데이 2에서는 네가 안 틀렸는데, 근데 몇 개 더 그 데이 2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시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 몇 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자, 어디를 볼 거냐면, 32쪽? 자, 32쪽에 있는 시 중에서 이동순의 봄비하고 그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에서 이 나의 시 좀 설명하고 갈게, 제이야. 이 나의 시 좀 거기다 필기도 하고 해. 자, 이 김영랑 시인은 네가 중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이름이 김영랑인데 남자야 남자. 본명은 김윤식 씨야. 남자야 남자. 자, 근데 이름에 가명을 쓴 건데, 이 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우리가 흔히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것들을 자음 중에서 유성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것들을 쓰면 좀 밝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 근데 김영랑 씨는 이름 봐라. 영랑, 영랑. 뭔가 이제 밝은 느낌이 나지. 자,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시에서 예쁘고 밝은 말을 골라서 쓰는 시인으로 유명했는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어의 조탁이라고 해. 조탁이 뭐냐면, 갈고 닦는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갈고 닦아서 시어를 막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일상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일상어를 좀 갈고 닦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이 시에서는 이 시어의 조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것에 좀 치중했는데 그래서 이 시는 이 사람의 다른 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볼까? 야, 모란은 우리가 꽃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김영란 시인이 모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일행 봐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랬네. 야, 이 말은 그러니까 모란이 피지 않으면 나에겐 아직 봄이 안 온 것이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지. 자,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뭐뭐 할 테요. 이게 남자들이 이런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여성적 어조다. 원래 여성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여성처럼 좀 조신하게 말하는 이런 말투를 뭐 여성적 어조. 어조는 말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자, 그러면서 우리 화자가 지금 모란을 기다리는 거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뚝뚝. 이거는 모란이 떨어지는 모양이지. 의태어야. 자, 의태어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고등학교에서는 다 묶어서 음성상징어다. 뭐 이렇게 표현해. 자,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그랬네. 자, 근데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거는 눈으로 봐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 감각적인 표현이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좀 강한 거지. 시각적 요소. 자, 그 다음에 야, 모란이 떨어지면 나는 너무나 서럽대. 모란을 지금 기다렸는데 모란이 떨어지니까 서럽다는 거야.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여름이지. 여름이 돼가는 거야. 이제 5월이니까 봄이 거의 끝나가고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그러네. 야,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모란이 이제 졌어. 모란이 낙화한 거야. 낙화. 꽃이 지는 것을 우리가 낙화라고 하지. 모란이 진 거야. 모란은 봄의 여왕이거든. 봄의 꽃이거든. 근데 지금 이 모란이 진 거야. 근데 이 화자는 지금 모란만 기다려왔잖아. 그러니까 모란이 지니까 너무 슬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보람이 서운하게 다 무너져 버렸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러네. 야, 그러니까 모란이 지면은 내 한 해가 다 가버린 거래. 오바쟁이지, 오바쟁이. 야, 모란이 졌다고 해서 한 해가 가는 거겠어? 그럴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오바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국어에서는 과장법. 뻥친다 이 말이에요. 뻥친다. 그래서 과장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야, 모란이 낙화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모란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겠지. 자, 그런데 우리 화자의 정서가 아마도 절망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늘 언제나 360일 동안 항상 섭섭해서 운다 이 말이야.
모란이 지니까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야. 절망적이라는 거야. 야, 그런데 여기서 왜 350날이게? 1년은 365일인데 왜 360날 동안만 운다고 했을까? 여기서 5일간은 모란이 피어있었겠지. 모란이 피었던 시간이야. 5일은 이 모란이 폈어. 그리고 5일 끝나면은 나머지 360일 동안은 모란이 없잖아. 그래서 360일 동안은 항상 울고 있다. 오바쟁이, 오바쟁이. 자, 그러면서 마무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근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맨 앞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거. 완벽하게 똑같을 때도 있고, 비슷한 거.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미상관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요거. 찬란한 슬픔의 봄. 요거는 좀 중요한 말이어서 여기다 쓸게. 야,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봄인데, 봄은 찬란해. 찬란하다는 뭔가 너무 밝아서 눈 부셔서 볼 수 없는 것을 찬란하다고 하지. 근데 찬란한 봄, 뭐 이런 말은 쓰지. 슬픔의 봄. 근데 슬픔이 찬란할 수 있다? 슬픔이 막 너무 눈부셔서 보기가 어려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방법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역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자, 그런데 이게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일까? 이걸 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야, 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 화자에게는 찬란한 봄이야. 왜냐면 모란이 피니까. 봄은 모란이 피는 계절이야. 그래서 찬란한 봄이야. 그런데 동시에 봄은 슬퍼. 왜? 왜 그럴까? 모란이 피었다가 지지.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모란이 지는 계절이기도 해. 자,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을 다 같이 드러낸 표현이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법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이 김연아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뭐 그런 시다.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너가 질문했던 것으로 넘어가 보면 38쪽. 38쪽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 윤동주 시인의 시는 윤동주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이 딱 한 권밖에 없거든? 일찍 죽어가지고, 일제시대에. 자, 그런데 이 한 권에 있는 모든 시가 출제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시인 중에 한 명이야. 자, 윤동주 시인은, 여기다 윤동주 시인 좀 메모를 해볼게. 너도 좀 거기다 메모하고 공부해. 자,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활동을 했지. 주로 1930년대. 이제 30년대에 많이 활동했고, 그 다음에 20년대에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시는 써왔는데, 본격적인 시들은 대학생이었던 30년대에 많이 썼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야, 영화 동주 같은 거 말이야. 심심할 때, 주말 같은 때, 심심할 때, 요런 거 한 번씩 봐봐. 이 윤동주, 영화 동주를 보면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좀 금방 이해가 되거든?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쉬면서 봐봐. 자,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인데, 자, 이 사람이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 학교 출신이지. 자, 그래서 연세대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일본 유학을 해. 근데 이 대부분의 시인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좀 그런데,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상시개명을 해야 됐거든? 상시개명이 뭐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역사에도 나오는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 신민화, 그러니까 일본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의 성을 다 일본 성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윤 씨는 안 돼. 임시도 안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성을 바꾸는 것을 상시개명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상시개명을 해야 했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윤동주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윤동주의 그래서 모든 시에는 이 부끄러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어떤 거냐면, 이 상시개명을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뭔가 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는데 내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 자, 그래서 소극적이어서
이 행동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이 행동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뭐 이런 그 말을 끊임없이 하고 시에서도 그런 요소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다. 자, 그 영화 동주에 보면 나오지만 윤동주 시인이 그 일본 유학 중에 그 독립운동의 혐의 사상범, 그러니까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이제 일본에 체포가 되어서 독립을 앞둔 지 한 8개월 전에 이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45년에 5년 8월에가 독립인데 윤동주 시인이 44년 8월인가에 이제 죽게 돼.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은 뭐 비운의 시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열심히 시를 풀고 있으니 그래도 기억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윤동주. 윤동주 시인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까 부끄러움을 얘기했잖아. 부끄러움을 얘기했는데 윤동주 시인은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거기다 좀 메모해놓자. 자기의 자아가 낮이다. 자아. 윤동주 시인은 자기의 자아를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윤동주 시인이 아까 부끄러워한다고 했잖아. 이 현실에 있는 나가 있어. 근데 이 현실에 있는 나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 너무 부끄럽고 이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독립운동 해가지고 막 폭탄 빡 던져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현실의 나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 자,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항상 이 내면의 나, 마음속의 나를 따로 설정해놓고 이 내면 속의 나, 다시 말하면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실의 나에게 불만족스러우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이상적인 자아를 찾는 노력을 해왔어. 이 시도 이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자, 그러니까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내가 그것 쪽으로 가야 돼. 그것을 향해서 가야 돼. 막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현실의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잖아. 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애들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시를 보자. 자, 1년부터 좀 살펴보면,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다는 게 아니라 상실, 뭘 또 잃어버렸어. 이제 뭘 잃어버렸는지 봐야 되겠지. 상실했어.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근데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이제 찾는 거지. 길에 나아갑니다. 그랬네. 윤동주 시인이 이제 길에 나간대. 자,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화자라고 해야 되겠다. 화자. 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 안 했는데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해. 요런 개념들 좀 확실하게 챙겨둬야 돼. 그러니까 화자와 작가는 같은 사람 아니지. 우리가 흔히 작가와 화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인과 화자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람 아니야. 왜냐면 아까 김영랑 시에서도 본 것처럼 그 김영랑 시인은 분명 남자거든. 근데 말을 여성처럼 할 수 있잖아. 화자를 여성처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작가와 화자는 언제나 같은 사람은 아니다. 자, 지금 화자가 어쨌든 뭘 잃어버렸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길에 나왔어. 여기 길에 나왔더니 자, 이연으로 갑시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길이 여기에 돌담이 있는 거야. 돌담이 막 세워져 있는 거야. 여기 막 돌담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돌담이 세워져 있어. 자, 그 다음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여기에 문이 있었어, 문. 쇠문이 있어, 쇠문. 이 쇠문을 굳게 닫았어. 쇠문을 굳게 닫았다는 얘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이 쇠문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쇠문의 이 존재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가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아침에서 다시 저녁으로, 그러니까 24시간 통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화자가 지금 길에 나와 있는데 24시간 동안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5연까지 보면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돌담을 더듬어서 막 울고 있대, 우리 화자가. 막, 자, 그러니까 돌담을 더듬으면서 운다는 것은 뭔가 이 담 건너편에 요쪽에 우리 화자가 원하는 무엇인가 있나 봐. 돌담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 하늘은 여기 부끄럽다. 요거 별표지.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모두 부끄럽다는 언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랬네. 그러니까 하늘은 저렇게 맑고 깨끗한데 나는 지금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만지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서 계속 보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아하, 이제 뭔지 나왔다. 자, 다시 정리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자가 이렇게 길에 나왔더니 여기가 막 돌담으로 지금 막 쌓여 있어. 그리고 막 쇠문으로 꽉 막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돌담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이 길은 심지어, 우리 화자 여기 있어. 이 길은 심지어 풀 한 포기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나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길이야. 그런데 내가 이 길을 24시간 동안 걷고 있는 것은 여기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그랬네. 그러니까 담 저쪽에 이 돌담을 넘어서면 저쪽에 내가 남아있대. 나가 또 남아있대. 야,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지금 길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화자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윤동주의 시에서는 주로 이 자아가 둘로 나눠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길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화자는 현실 속의 나인 거야. 현실 속의 화자인 거야. 지금 잃어버려서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야, 그런데 길에서 찾고 있는데 저 돌담 바깥에 손에 닿지 않는 그런데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 나는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인 거야. 이상적인 자아인 거야. 자, 그래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라고 했을 때 이때 이상적인 자아가 A인 거야. A. 담 저쪽에 손에 안 닿는 자아. 그러니까 현재와는 다른 나.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봐봐.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때 비해 나는 잃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아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A는 담 저쪽에 있는 이상적인 자아야. 자, 그 다음에 B는 이 길 위에 있는 지금 A를 찾아 헤매는 현실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이해가 안 갔다고 했던 게 지금 2번 문제거든? 자,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 자, 2번 문제 봐봐. A와 B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A를 찾는 거. A가 아까 이상적 자아였지 B가 길 위에 있는 현실 속의 자아야. 그러면 A를 찾는 것이 B의 삶의 목적이나 당연하지.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틀렸어. 왜냐면 A는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 자, 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걷는 거는 현실의 자아지. 현실의 자아니까 A와 B를 따지자면 B가 돼야 되지.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A와 B는 굳게 닫힌 쇠문과 돌담으로 인해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더듬고 있는 중이지. 자, 그 다음에 B가 주머니를 더듬어 찾으라고 한 것은 결국 A, 그치, 이상적인 자아지. 자, 여기 B는 길을 걷는 동안 담 저쪽에 있는 이상적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 그랬네. 당연하지. 저쪽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이 돼야 된다. 이게 약간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이 고등학교 문학에서는 몇 가지 주요 소재가 되는 문학들을 좀 외우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42쪽으로 가자. 너가 또 어려웠다고 한 게 42쪽에 있는 김수영 시인의 풀이거든. 자, 여기도 이제 김수영 시인 별표. 이 김수영 시인은 중학교 때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자, 이 김수영 시인은 이 1950년대, 60년대, 1950년대와 60년대에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던, 그런 시인이다.
자, 이 1950년대와 60년대, 특히 60년대에 우리나라 4.19 혁명이 일어나지. 60년에, 1960년 4월 19일. 자, 이 4.19 혁명 이후로 이 김수영은 어떤 이 국민들의 힘, 민중의 힘 같은 거를 느끼게 돼.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민중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뭔가 정치를 비판하고 이 민중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민중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 모든 민중, 그 다음에 작가, 시인 할 것 없이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야. 자,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도 역시 그런 시인데, 김수영 시인의 유작이기도 해. 유작이라는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작품이다 이 말이야. 김수영 시인이 이 작품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돼. 야, 그래서 우리가 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민초라는 말을 써. 민초. 민초 할 때 이게 백성민자고 풀초자야. 그래서 풀은 원래 어떤 민중들에 대해서 민중들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1년부터 보자, 제이야. 자, 1년부터 보면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바람 때문에, 바람에 나부껴서, 그러면 바람은 풀을 눕게 하는 존재. 풀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면 누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뭔가 풀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통이 되겠네. 그러면 이때 풀이 만약에 민중이라면, 이때 동풍은,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이다. 자, 그 다음에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랬네. 풀이 이제 울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중의 슬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그랬네. 자, 그래서 날이 흐려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풀이 누워서 울고 있는데 날이 흐려져서 더 울었어. 그러니까 어떤 이 풀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풀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풀의 수동성이라고 했는데 바람에 의해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풀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견 보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풀이 변했어. 풀이 눕긴 눕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 갑자기 휙 누워버려. 그리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어. 막 빨리 울 거 있으면 빨리 울고 그 다음에 먼저 팍팍 일어난다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풀이 이제 이 바람에게 당하기만 했다면 풀이 뭔가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도 이제 써있지만 이런 풀의 성향을 풀의 능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 바람에 막 억지로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풀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능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풀에 힘이 생겼다는 거지. 뭔가 견딜 수 있는,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3년으로 가면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자, 이제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풀이 눕는데 발목, 발밑까지 누워. 날이 흐리다는 건 아까 풀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번에는 발목, 발밑까지 누워 완전히 이 상황이 완전 끝장났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현실인데, 그런데 풀이 어떻게 하냐면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눕는 속도도 늦었는데도 갑자기 벌떡 딱 일어나. 그리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모든 것을 바람보다 늦게 해도 모든 것을 빨리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풀이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어떤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 뭐 아니면 끈질긴 생명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끈질긴 생명력.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 이제 마침내 그냥 맨날 이렇게 막 바람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생명력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더. 근데 여기는 맨 마지막 줄이 의외로 중요해.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러네. 야, 지금 풀이 능동적이 돼서 뭔가 바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요거는 아직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해도 이제는 이 풀은 자기들이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민중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을 믿는 뭐 그런 시다. 자, 그러면 너가 모른다고 했던 거는 8번인데, 자, 그럼 8번 한번 보자. 자, 여기 8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표를 보자.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될수록 점점 강화되는 억압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을 다양한 부사어를 활용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부사어라는 건 뭐냐면 드디어, 더 빨리, 더 늦게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시상 전개에 따른 풀의 움직임을 도식화하면 도식화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년에서는 바람 때문에 눕고 울었어. 이 풀이 수동적이었지. 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났어. 이제 능동적으로 바뀌었어. 자, 그리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 풀.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자, 능동적이면서도 어떤 강인한 모습까지 지니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1년에서 드디어는 풀이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 그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왜냐면 드디어 울었다니까. 울었으니까. 1번 맞네. 1년에서 다시는 풀이 눕고 우는 모습을 수식해서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네. 그치.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뭐 이런 것들. 이거 만만치 않은데 막 더 울 수밖에 없고 다시 누울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2년에서 빨리와 먼저는 풀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치. 빨리, 먼저, 능동적으로. 그치. 자, 4번째. 3년에서 발밑까지는 풀이 눕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풀에 대한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랬네. 그치. 3년에 발밑 완전 끝까지 누워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아하. 그럼 답은 5번이었구나. 왜 5번이냐면 5번 보자. 3년에서 늦게 먼저는 억압적인 상황이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 늦게 하게 한다. 그런 뜻이야. 근데 3년에서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강해져서 바람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당해도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킨다? 아니지. 풀이 내적 성숙을 이미 이룬 것이지.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누가 온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4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데이 4까지 그때 풀었지. 자, 요거 하나면 더 하고 이번에 설명해 주는 건 마칠게. 어디 볼 거냐면 48쪽. 48쪽. 자, 48쪽에 있는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면 돼. 야, 이때 서정주 시인은 중학교 때 나오나? 서정주 시인은 친일파. 자, 근데 친일파인데 우리나라에서 시를 가장 잘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자, 이 서정주 시인은 그 부안에서 살기도 하고 줄포에서 좀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고창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이때 무등은 무등산을 얘기하는 거야.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그런 시야. 근데 이 시가 좀 잘 나오거든. 이 시 한번 보자. 자, 1년부터 좀 보면 가나니아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네. 자, 이때 남루는 누더기를 얘기해. 누더기. 가나는 누더기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이런 거 설명이 나와 있지. 요거 뒤에 나와 있나? 이거 짙은 초록색을 얘기해. 갈색 아니야. 자,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그랬네. 그러니까 가난이 우리가 타고난 살결이나 마음씨까지는 가릴 수 없다 이거야. 자, 근데 여기 의문형이지. 의문형인데 실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의문형으로 표현한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의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답정너.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 가릴 수 있으랴? 가릴 수 없다는 거야. 가난은 그냥 누더기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살결이나 마음씨는 절대 가릴 수 없다. 자, 두 번째.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이 그랬네. 질환은 또 뒤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찾아봐.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목숨이 가다가 농울쳐 휘어드는, 야, 농울쳐 휘어드는 거칠게 휘어지는 뭐 이런 뜻이야. 목숨이 가다가 거칠게 휘어지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다시 말하면 목숨이 가다가 살아가다가 뭔가가 인생이 거칠게 막 휘어지는, 막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시련의 순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내가 살다가 고통이나 시련이 오거든. 내외는 부부야, 부부. 부부들이요. 그대들도 덜어는 안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막 그것에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안고 누워서 좀 쉬어라.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쉬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견뎌라.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사연 보면 지엄이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엄이의 이마라도 짚어라. 그랬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간의 기대어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라.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이 시련을 겪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그런데 호젓하다는 이 말 좀 가끔 잘 나오는데 아예 그냥 외워버릴까? 호젓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고요하고 쓸쓸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뭐 외롭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 고요하고 쓸쓸하고 외롭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옥돌같이 그러니까 옥매트 할 때 막 그런 돌이지.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 이끼야 이끼라도 자욱이 낄 일인 것이다. 그러네. 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청태처럼 이끼가 가득히 끼인다고 해도 이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자, 견뎌내자,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견뎌내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시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는 이해를 했겠지? 5번 문제 혹시 모를까봐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 어차피 풀었으니까. 야, 5번 문제는 여기 4번이 틀렸어.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 화자가 야,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참고 견디라고 했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4번이 이미 틀렸다. 뭐 요 정도 하면 중요한 시는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아마 소설을 해야 될 건데 야, 이 소설은 제가 선생님 몇 가지 설명만 조금 하고 이제 마칠게. 자, 이 소설은 무조건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야, 인물. 자, 고등학교에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반드시 체크하고 이 인물이 겪는 사건, 그리고 그 인물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겪는 뭐 감정, 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야 된다. 자, 무엇보다도 그 지문에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데 이 지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디를 들렀다가 갔다. 그런데 지문에 어디 들렀다는 말이 없어. 그럼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사실적인 이해를 잘 해야 한다. 자, 일단 오늘 소설 한번 풀어보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알겠지? 오늘도 고생했다.